지금 하고 계신 일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어느 회사에 무슨 파트에 무슨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우연히 만났습니다. 또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전철 타고 가는데 옆에서 그냥 우연히 옆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또는 어디 식당에서 대기석에 있다가 잠깐 옆자리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보통 이제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죠. 지금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렇게. 박사님께 지금 하시는 뭡니까? 라고 그냥 가볍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사 업무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벌써 상당히 자세하게 들어갔어요. 예, 엄청 자세하게 들어가죠?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나오죠. 직장생활 직장생활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지면 어느 회사 다니시는데 뭐 이렇게 하고 조금 무슨 일 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우스갯소리 하나 더 물어보죠.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지하철에서 만나는 분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어제 제가 브랜드 개념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지셔닝 개념 가지고 여러분들 다 연계시켜서 정립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않고 현재 하는 일만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각자 하고 계신 직무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직무 보시면 직무 중에서 직무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책무가 있죠. 직무상의 의무, 직무상의 책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3가지를 적어 보신 다음에요. 그리고 직무가 나한테 주는 어려움 또는 좋게 표현하면 도전의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움의 강도를 갖다가 표시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그 직무 책임을 왼쪽에다 이렇게 3가지를 적어 보시고요. 각각의 직무상의 책무가 그러니까 직무를 통해 내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그 과업이나 과제 의무 이런 것들에 나한테 주는 도전의 강도가 1, 2, 3, 4 낮음에서부터 높음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즐거움의 정도를 역시 낮음에서 높음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3가지 이렇게 가장 그 중요한 책무 3가지를 골라보시는 겁니다. 어려운 책무 3가지나 쉬운 책무가 아니라 중요한 책무 3가지를 골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는 겁니다. 현재 직무상에 중요한 책무 3가지를 골라봐라라고 했을 때 제가 황당스러웠던 경우는 뭐냐면 입사 2년 차 정도 돼 있는 제 옛날 컨설턴트인데 어느 날 불러가지고 야 네가 하고 있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3가지만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중요한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부여한 과업 중에서 제가 생각한 중요한 거가 전혀 다른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나는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제 다른 것도 하겠지만 이 3가지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는데 저 친구는 전혀 다른 3가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하니까 요즘 이제 표현으로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게 왜 중요한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거 제가 볼 때 설득이었는데, 하는데 거의 한 2달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저는 속으로 그러는 거죠. 사장 입장에서 볼 때, 저 새끼 저거 꽁돈으로 2달을 먹어가네, 저거.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상사와 놔두겠죠. 요즘 이제 팀과 팀원 아니면 팀 전체가 그게 공유가 돼버려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서로 이제 안 맞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알고 여러분이 익숙하게 경험해 보셨던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던 상황들일 텐데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이제 직무 책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갖다 자기가 스스로 골라낼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건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데 제 경험에서 말씀드렸듯이 못 찾아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왜 직장 생활하고 있고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갖다가 잠시 상실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근무 환경들 보면 좋은 어떤 물리적 환경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참 우호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고 어쨌건 근무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혹시 여기 리스트에 빠진 게 있다 그러면 맨 밑에 빈칸 2개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빈칸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추가하셔가지고
근무 환경에 대해서 가능한 한 이렇게 많이 적어 보시고요. 물리적인 환경,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만족도 표시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물리적인 환경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사의 감독이나 지도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가 바라는 걸 먼저 적으시면 좀 평가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상태를 여기다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낮고 높고의 그 만족도를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원래 CDF 교재인데 몇 년 전에 그 동아일보 인터넷닷컴에 그대로 올라왔어요. 일본 CDF 교재가 일본어로 넘어갔고 일본 거를 한국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CDF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일부 뽑은 건데요. 어제 그 역량에 대해서 좀 깊게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조금 가벼운 관점에서 또 역량에 대해서 또 현재 직무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장점과 약점을 어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셨지만은 이제 자신의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자신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장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인상, 이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분야를 보시면은 여기 지식, 능력, 그 다음에 인맥 세 가지가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과 인간성,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분야로 나눠 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왼쪽 편에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해 보시는 것도 있고요. 또 이거 하나 복사하셔가지고 가까운 분들한테 야, 나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 잠깐 해봤지 않습니까? 인상이 어떻느냐 뭐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른쪽 칸을 갖다가 다른 분들한테 주셔가지고 한번 적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구나. 나는 또 이렇게 내에서 생각하는 장점이 이런 거구나. 통합하면은 나의 장점에 대해서 또 다른 영감을 갖다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퍼레이션을 자꾸 가져가는 것이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기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구나,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직무 역량 평가, 역량 평가서 이런 게 다 있죠. 고가 평가도 다 있고 또 MBO 하는 회사일 경우에 이제 그게 아주 세밀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회사들이 아직 MBO가 이렇게 잘 안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고가 자료를 갖다가 개인에게 사실은 공개해 주는 게 원칙인데 공개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인사팀 같은 경우는 상세한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사팀의 그 관리자로서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걸 스스로 평가해보는 그 과정도 아마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쓰는 나의 스펙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뭐 단지 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이 스펙이 아니듯이 그 스펙을 정리하는 방법을 해보는데 커리어 컴피턴시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CCP라고 약자를 많이 씁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떤 회사를 한 군데를 다닐 수도 있고요. 회사를 지금까지 두세 군데를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 상황을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 회사에서 내가 직무를 하나, 둘, 셋, 넷 정도. 보통, 차장 내지 부장 정도까지 가면 4단계까지 가죠. 물론 이제 이거보다 많아지는 분도 있고 적어지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직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직무 명칭을 갖다가 계속 적어보시면 됩니다. 직책명이 아니고 직무명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명을 적어라 그러면은 무슨 부장, 그다음 무슨 차장, 무슨 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서 이름하고 부서 명칭하고 자기 직책명을 적는 분이 있는데 직책이 아니고 직무를 적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직무 내용을 통칭 우리가 무슨 직무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그 직무 중에서 하위 직무가 또 떨어질 수가 있죠. 잡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하위 직무 내용을 갖다가 밑에 칸에 많이 적으셔도 좋고 적게 적어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커다랗게 직무의 그 변환점마다 직무를 1, 2, 3, 4로 적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위 그 업무, 그 구체적인 직무 내용들을 갖다 몇 가지 더 직무 책임들을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를 적으셔도 좋고요. 현재
가지고 계신 직무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 직무 맵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듯이 첫 번째 직무에서부터 현재 직무까지 전체 내용을 채워보시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어떠한 커리어 패스를 걸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일을 잘하는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자기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수가 있지만은 특히 일과 관련돼가지고, 회사 일과 관련돼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확신까지도 같이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적으신 직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가 이제 지금 맨 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두세 개의 회사를 옮기셨을 경우에는 이런 차트가 몇 장이 더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근데 이 페이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다음 페이지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세트로, 세 페이지가 한 세트로 돼가지고 회사 하나마다 연결시켜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커리어 맵이라고 하는 개념, 지도라는 개념에서 보시겠습니다. 부서명 적으시고 보직명, 그 다음에 또 직무명이겠죠. 근무 시기, 근무 기간, 그 다음에 주로 해왔던 일이 뭐고 이 직무의 키워드가 뭐겠는가라고 하는 걸 자기가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내용은 이제 직무기술서 비슷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니까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내용이고요. 또 이제 엔터넌스 레벨에 있는 분들은 상사나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죠. 주요 업무 내용 뭔가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성과 및 성과 도출 방법,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KSF 이렇게 정리하듯이 바로바로 그냥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키 서세스 팩터를 갖다가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간이나 또는 월간 주요 과업이 뭐였고,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 능력은 뭐고, 역량은 한마디로 어떤 거다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기술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적으시는 게 좀 어려우신 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어떤 회사든 간에 다 직무 요건서, 직무 기술서 이런 게 다 있죠. 그래서 그걸 참조해가지고 적으셔도 되고 또 우리 회사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사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직업사전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 요건들을 이렇게 많이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셔가지고 자기 스스로 한번 쭉 이렇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적는 분하고 못 적는 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걸 적을 수 있는 분은 이력서 쓸 때 확 달라지죠. 이거를 못 적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몇 년도에 학교에 나왔고, 몇 년도에 어디 가서 교육받았고, 몇 년도에부터 몇 년도까지 무슨 회사에 근무했었고, 아주 우리가 트레디셔널하다고 하나요? 전통적인 이력서 그 이상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새로운 이력을 만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내 커리어를 만들어 갈 건지조차도 방향 자체를 저희가 설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번 그러니까 참조를 하시든 아니면 스스로 정리를 하시든 간에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다른 분들이 이런 작성 능력이 없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는 계속 개방형 질문을 하는 거죠. 개방형 질문을 계속 해가지고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생산직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시고 싶을 때는 개방형 질문을 계속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답을 갖다 끄집어내고 내가 정리를 해주는 거죠. 여기 보여드린 다음에 대충 이렇게 하신 것 같는데 맞나요? 라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직무의 변화 과정, 또 직무 경험을 갖다가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직무 변화 또 직무 변천 내용을 갖다가 스스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스킬의 그 내용들이 뭔지를 적으실 수가 있죠. 먼저 보시면 스킬명, 뭐에 관련된 스킬은 뭐다. 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이제 서류 정리를 한다. 그럼 우리가 도큐멘트 프로파일링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스킬은 도큐멘트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거고,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상사들이 서류를 주거나 부서에 넘어온 서류를 갖다 내가 모아서 정리했다가 아니죠. 이렇게 적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큐멘트 프로파일링 할 때 스킬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걸 스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서류에 프로파일링 한다고 했을 때
예, 분류에 대한 개념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분류 기준을 만들 수 있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분류 기준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프로파일링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찾기 쉽게 만드는 거. 분류 방법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찾기도 쉬워야 되고, 관리가 쉬워야 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 더 나간다면? 서류와 서류가 연계될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관련 서류가 서로 쉽게 연결될 수 있게끔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똑같은 개념이 여러분들이 보면 가지고 계시는 컴퓨터상이 어떻게 됩니까? 디렉토리 구성하는 거 보시면 알죠. 어떤 사람은 디렉토리 구성을 갖다가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하나의 C드라이브 보면 C드라이브 밑에 막 붙여놓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분류 기준을 만들고 여러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방식이 프로파일링의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그젠플에는 그런 상황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시 레이팅이 1, 2, 3을 하는데 엑스퍼트 레벨이 3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다 3번이 됐으면 좋겠지만은 여기에 스켈리멘터리에 적으시는 내용들은 뭐죠? 앞에서 그 직무 변화 과정을 보시면은 엔트런스 레벨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직무를 쭉 이제 여러 가지 직무를 겪어오시면서 그 직무 전체 중에서 내가 대표적인 남한테 내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스킬이 뭐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쭉 적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적으시는 것하고요. 우리가 레즈메를 갖다가 작성할 때 보면은 자기가 성과, 퍼포먼스를 갖다가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디 근무했다라는 거는 기본이고요. 근무했다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거기 무슨 업무 수행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오는 분은 어떤 게 나오죠? 성과를 씁니다. 그렇죠? 근데 성과를 썼는데 여러분이 반대로 그 이력서를 갖다 받아보시는 분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자, 어느 회사에 근무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떤 직무를 갖고 있고 어떤 성과를 냈어. 그럼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대로 믿어주십니까? 성과라는 게 조직 내에서의 성과라는 게 혼자 만들 수는 절대 없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요. 어떤 기술을 발휘했는데요. 어떤 기술을 당신은 보유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안 들면은 우리가 하나의 과업 또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데 전체적인 그 사람이 기여한 정도가 몇 % 정도 되겠다라는 걸 짐작을 하는 거죠. 또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받아본 그 이력서 중에 90% 이상은 잘 쓴 이력서는 퍼포먼스까지는 써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거를 이 사람이 얼마만큼 기여를 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의사결정하는데 상당히 헷갈리는 거죠,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노동가치가 교환되는 노동시장에서 나의 브랜드를 보내야 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같이 한 일주일 동안 일을 해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스킬 가지고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리즈메 하나 쓸 때라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스킬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 중에 이력서 중에 외국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국어, 회화, 상급 다 좋은데 상급 그러면 뭐가 상급이냐 이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 상급이냐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잣대의 상급이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외국어를 놓고 본다면 외국어, 중국어인데 여기다 보면 여기서 외국어, 중국어를 가지고 중국인들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 그 그레이딩이 1번이든 아니면 엑스퍼트 레벨 3번이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정리를 하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력서를 검토할 때마다 느끼는 게 요즘은 이력서 쓰는 스킬이 많이 이제 개발돼가지고 알려져 있지만은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력서 백날 봐왔자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건 나만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그젠플을 들을 때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지표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스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페시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직급이 변화되는 내용, 레벨, 커리어라는 거 이렇게 쭉 정리를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엔 어떤 커리어를 갖다 지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장 정도씩은 한 세트로서 매번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회사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1년에 한 번씩 이력서를 써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책 제목에도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이력서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이력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지금 보여드렸던 컴피턴시 프로파일링 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자기 스스로 리뷰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리뷰를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보시면은 내가 다음엔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나가야 되겠구나. 바깥에 나왔을 때는 결국 스펙을 갖고 나가게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상대방이 냉정한 평가를 봤을 때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요, 사무직 기준으로 해서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요 한 세트를 작성하는데. 그래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근무하시면 근무 연하는 상관이 없는데 실제 이제 고민, 왜냐면 우리가 연습 삼아서 이렇게 작성하시지만은 실제 내가 바깥에 전직을 하기 위해서 이걸 작성한다라고 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쓰고 다시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다 보면 4시간, 조금 늦으면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사가 되는 맨 앞장 다시 나오는 거죠. 예, 앞장 연결돼가지고 다시 한번 똑같이 패턴으로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리즈메 자료를 만들면 되죠. 아니면 이제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걸 가지고 그냥 아예 제출을 해라, 이력서에 첨부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서치폼에서 많이 쓰는 양식들도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은. 예. 근데 이 자체를 갖다 자기 스스로 평가해가지고 첨부하는 거와 또 다를 수도 있지 않겠냐. 실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좀 되죠. 예. 어제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 일주일 168시간에 대한 자기 시간의 배분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직업생활에서 나는 직업생활을 통해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긴 시간 걸리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체크를 쭉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그 혼란을 갖습니다.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 일인데 안 할 수 없는데 하는 느낌들. 여기 대표적인 걸 보면요, 근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안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만나게 되죠. 다른 부서 팀원들이 퇴근 안 하고 있는데, 또는 나한테 주어진 과업을 마치기 위해서 억지로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상사가 아직 퇴근 안 했는데 내가 먼저 나가는 게 조금 신경 쓰인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업무상 출장 여행인데, 이게 외근직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 예를 들어 영업 관리하시는 분, 영업이 아니라 영업 관리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지점이나 아니면 이제 그 파견돼 있는 그런 데 일일이 다니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50%는 이제 내근 업무고 50%는 출장에서 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시내 출장이 아니라 지방 출장 계속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한 10년 정도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지는 거죠. 나는 원치 않는데 직장에서 하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와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뭐 이제 기꺼이 받아들이거나 좋아합니까? 대부분 그렇다. 바로 이렇게 지켜버리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생각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버타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위켄드 워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작성하실 때는 그냥 현재 굳어져 있는 습관에 의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왜 중요해지냐면은 현재 직장에서의 그 문화 또는 직장에서의 관행들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커리어를 갖다 개발해 나갈 때는 이런 것들이 최대한 충족될 수 있는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전직을 하는 경우를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전직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급여 조건만, 베네핏만 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매칭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가능한 한 나의 가치나 나의 욕구와 매칭이 많이 되는 회사에서 그런 회사를 옮겨가야지만이 급여를 넘어서 가지고 롱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가 워낙 크거나 또는 내가 바라는 것하고 거리가 워낙 멀어져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마음의 갈등이 첫날 첫 출근하는 첫 그 문 열 때 그때부터 발생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한 15% 정도 분들이 그 입사가 되는 걸로 또는 전직이 되는 걸로 다 끝난 상태에서도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그 생각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을 열고 회사 문을 딱 들어가면서 오기는 왔는데 내가 이거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러면 참 어려워집니다. 왜 첫 걸음이 어려워진 그 중요한지는 아실 거예요. 첫 걸음에 실패해버리면
두 번째 걸음 실패하는 건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한 번 전직이 실패하면 두 번째 전직은 더 많은 부담과 더 많은 위험을 안고 시작을 하고 더 빨리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직장을 선택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이 되게 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보신다는 겁니다. 뭐 급여는 어떠니, 근무 시간 어떠니, 우리 뻔한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 근무냐, 지방 근무냐, 또는 지방이나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부산 살고 있는데 이거 맨날 울산까지 별거 아닌 거리지만 울산 갔다 맨날 일주일에 두세 번 울산 갔다 와야 된다라든지 이거 되게 내 스타일하고는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을 내가 감내하고 그 직장에 가야 되느냐, 당장 목구멍에 포도청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버티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래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커리어라는 개념이 단지 몇 년간 죽어라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 얼마간 벌어가지고 온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커리어 개발이라는 게 평생 직장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저는 평생 직업을 만들어 가려면은 한 군데 직장에서 어떤 커리어를 갖다가 지속시키는 동안에 나한테 커리어 컴퓨터식으로 뭔가 누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나의 커리어를 개발하는데 반드시 밑거름이 돼줘야 되는데 밑거름이 안 된 상태로 직장을 옮겨버리면 딱 두 번만 옮겨버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 같습니까? 벌써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직장을 이렇게 많이 옮겼지? 그러면 선입감이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옮겨갈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갖다가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만일에 현재 내가 전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재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압박이 많다 싶을 때는요. 이런 문제를 다루기 전에 재정적인 걸 리뷰를 하는 게 더 급선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직에 대해 생각할 때는 내가 그만뒀을 때 몇 개월 동안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전직 계획을 세우시는 게 방법이 맞다는 겁니다. 순서가 항상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뒀으니까 새로 옮기기 위한 계획을 먼저 세운다는 겁니다. 옮기기 위한 계획 백날 세워봤자 실제는 어떻습니까? 스카우트 돼가지고 바로 다음날 가는 분도 있지만 2년, 3년씩 가는 분도 있어요. 그때마다 어떡합니까? 집에 있는 부인이 또는 남편이 돈 모자라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좀 꼬아봐. 신용카드 써, 마이너스 써봐. 이렇게 대책 없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갖고 있는 저금을 쓰는 것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쓰는 게 바로 뭡니까? 신용대출이죠. 14% 내지는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8%가량 올라갑니다. 자기 조달 자본을 써버리면은 한 3% 밑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몇 퍼센트 안 되지만 1,000만 원에 대해서 벌써 한 7% 정도 세가 나버리면은 1년이면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하고 벌기 위해서 드는 노력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신용카드 써버리죠. 이러다 보면 재정적인 부분이 백업이 안 되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 급해지는 거죠. 더 급해지니까 아무데나 일단 돈 벌 수 있는데 그냥 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성하실 때 내가 익숙해져 있는 걸 적으시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구, 그걸 기반으로 해서 쭉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